지금 제가 포에버 데이 원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리뷰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어제 밤에 이 부분을 읽어가는데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들께 빨리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만 먼저 오늘 낭독해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아마존은 어떻게 해서 이 발명을 하는 기업이 되었을까? 끝없이 발명하기 위해 아마존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발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 아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발명에 대한 끈질긴 투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명이 가져오는 엄청난 수익에만 매력을 느낀다. 그들은 발명을 해내려면 필연적으로 엄청난 대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한 대가를 감수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치러야 할 대가는 가능한 한 회피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수익과 그에 따르는 대가가 동전의 양면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발명을 위한 대가에 대한 회피는 발명 가능성을 막으며 결국 실패에 이르게 한다. 그렇다면 획기적인 발명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발명에 헌신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발명을 위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모색하고 구축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어떤 발명이 있기 전에 무언가를 희생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발명 이후에 들어오는 이윤이라든가 어떤 그 명예라든가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하는데 반대급부가 있다는 거죠. 과감히 새로운 역량을 학습하라. 베조스는 2009년 패스트 컴퍼니와의 인터뷰에서 사업 확장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자사가 잘하는 것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잘하는 것에서부터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게 대부분 잘 알려진 거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비록 새로운 역량을 학습해야 할지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에서부터 거꾸로 시작하는 것이다. 사업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과거에서부터 축적해온 핵심 역량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방어적인 사고방식을 점차 가지게 된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성공한 것에 대한 일종의 이제 믿음이 있죠. 시청자들이 봐줄 것이다. 조회수가 어느 정도 오를 것이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영상을 기획을 계속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래에 필요한 새로운 역량을 학습하는 데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으며 단기적인 이익을 지키고 극대화하려고 한다. 이러다가 모토로라는 노키아에 주도권을 넘겼고 노키아는 다시 애플에게 주도권을 넘겼다. 노키아와 애플에 관한 에피소드는 지난번 룬샷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스마트폰의 첫 번째 기획은 노키아에서 했죠. 그런데 노키아의 CEO들 이것을 미친 아이디어라고 하고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2년 뒤인가요? 스티브 잡스가 노키아에서 냈던 아이디어보다 더 발전된 단계로 스마트폰, 아이폰을 출시를 했죠. 처음부터 베조스는 항상 미래의 고객 니즈에 초점을 맞춰왔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위해 기꺼이 새로운 역량을 학습했다. 2008년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베조스는 기존 역량 내에서 혁신하려는 기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혁신하기 위해선 새로운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기업에서도 새로운 그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변화하기 위해서 혁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조직을 완전히 새롭게 개편해야 되기도 하고 생산 루트를 완전히 바꿔야 되기도 하고요. 부족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들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새롭게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고수를 한다면 이 고객의 니즈를 따라가지 못하고요. 결국 도태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 책을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님께서 강력 추천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임원들에게 이 책을 전부 다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음에 소개할 건데 왜 현대자동차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자동차 업계 1위고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잖아요. 왜 정의선
회장님께서 이 책을 그렇게 강력 추천하면서 보라고 했을까? 이 책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뭐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존의 발명과 혁신은 바로 이 새로운 역량 구축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AWS, 킨들, 알렉사, 에코 등 아마존의 획기적인 발명들을 생각해보자. 아마존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 기존 역량 포트폴리오에는 클라우드, 하드웨어, 음성인식, AI 중 어느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마존도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인공지능 서비스라든가 음성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취약했다는 거죠. 새로운 역량을 계속 학습할수록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수익이 창출된다. 새로운 역량이 개발될수록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포착되며 새로운 기회가 열릴수록 역량을 더 나아지고 수익 또한 더 증가하게 된다. 이걸 플라이 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우리말로 하면은 선순환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개발을 해야 되겠죠. 발명을 해야 됩니다. 고객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물론 이것은 고객의 니즈를 바탕으로 하는 거겠죠. 고객이 바라는 무언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험을 한 고객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내서 다른 고객들이 들어오도록 유입을 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좋아질 것이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들이 유입될 것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마존은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이게 선순환 구조입니다. 2004년 베조스가 킨들의 초기 아이디어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을 때 아마존은 하드웨어 장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아마존이 이후 AWS라는 미지의 세계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신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반면 아마존이 에코를 개발했을 때는 기기, 킨들입니다. 킨들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서 입증된 빠른 학습 능력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준비가 된 상태로 시작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발명의 복합 효과이다. 처음에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뭐 그 전에 준비된 게 전혀 없으니까 시행착오도 많았을 것이고 성공 여부도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그 초기에 그런 발명품을 토대로 다음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존의 발명품 덕분에 더 쉽게, 더 빠르게 피드백이 될 수 있고 발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발명의 복합 효과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과감히 자신의 사업을 죽여라. 이 킨들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아마존은 2004년 당시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가전제품 시장에 과감히 진입하는 용기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카니발리제이션, 자기 잠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잠식의 위험도 피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상품이 냈을 때 자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 상품을 죽이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킨들은 전자책이잖아요. 그러면 아마존은 그때 온라인 서점이었는데 종이책 시장이 죽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감하게 이 킨들을 개발했어요. 킨들의 위협은 당시 대단했다. 아마존은 이미 온라인에서 종이책을 판매하는 데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킨들의 계획은 고객들로 하여금 종이책을 사거나 휴대하는 번거로움을 없이 60초 안에 간단히 전자책을 찾아 다운받게 하는 것이었다. 킨들의 성공은 아마존 스스로를 포함해 모든 종이책 판매업자들을 도산시킬 수 있는 일이었다. 베조스는 당시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 사업, 책을 포함해서 미디어 사업의 핵심 경영자였던 스티브 캐셀로 하여금 킨들 사업을 이끌어 디지털 미디어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당신이 할 일은 기존에 몸담고 있던 사업을 죽이는 일이다. 모든 종이책 판매업자들을 몰아내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일하라 라고 말했다. 물론 아마존 또한 책을 판매하는 그 수많은 업체 중 하나였다. 베조스는 캐셀에게 킨들 사업을 맡기면서 기존 미디어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했다. 베조스는 왜 캐셀이 기존의 미디어 사업과 디지털 미디어 사업을 동시에 맡도록 하지 않았을까? 두 사업을 모두 맡게 되면
디지털 미디어 사업을 결코 집요하게 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런 베조스의 생각은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할 수도 있다. 그는 왜 이처럼 단호했던 것일까? 베조스는 아마존 스스로 과감히 자신의 사업을 죽이지 않으면 다른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조스는 아마존 스스로 과감히 자신의 사업을 죽이지 않으면 다른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한때 필름 시장에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였지만 2012년 파산 신청을 한 코닥이다.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한 코닥이 자신의 사업을 죽이지 못해 결국 몰락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DSLR도 아니고요.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 쪽으로 완전히 넘어왔죠. 물론 아직 DSLR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유저들도 많지만 그 전에 필름 카메라 시장은 사실 거의 다 이제 사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닥이 그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하고 난 다음에 뭐 이거 유명한 이야기라서요. 필름 사업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었죠. 근데 발빠르게 다른 뭐 소니라든가 뭐 또 뭐죠 캐논 DSLR 디지털 카메라 시장으로 발빠르게 바꾸고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코닥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파산하게 된 것이죠. 과감히 그리고 크게 실패하라. 실패는 발명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다. 정통적인 결과에 이르는 지름길은 아이고 왜 이러지 발음이 아침이잖아요. 네, 늘 그렇지만 아침은 발음이 셉니다. 실패는 발명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다.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는 지름길은 없다. 발명을 추구하려면 실패에 대한 용인이 필수적이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이거 녹화라서 나중에 편집해도 돼. 발명을 추구하려면 실패에 대한 용인이 필수적이다. 보다 정확히 말해 실패할 가능성을 장려하고 포용해야 한다. 아마존은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으며 실패하더라도 성공할 때까지 실패를 반복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신념이 아마존만의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고 아마존이 미개척의 영역을 개척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대한 베조스의 말을 들어보자. 아마존이 다른 기업과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실패다. 나는 아마존이 세계에서 가장 실패하기 좋은 곳이라고 믿는다. 아마존에서는 실제로 실패가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책 요장 뒤쪽에 보면 1999년도에 아마존 옥션부터 시작해서 2015년 아마존 데스티네이션까지 실패한 발명품에 대한 목록이 쭉 있어요. 어떤 경우는 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할 정도의 큰 실패도 생기죠. 얼마 전에 손정희 회장 또 뭐였죠? 우버하고 또 뭐였나요? 예, 그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금 크게 실패해가지고 지금 자산을 좀 매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실패와 발명은 분리할 수 없는 쌍둥이다. 발명하기 위해서는 실험해봐야 한다. 성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안다면 그건 실험이 아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파일럿 제작을 합니다. 파일럿 제작을 한 이유는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거죠. 시청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실제 상상했던 것을 현실로 이뤄낼 때 제작 기간이라든가 제작비라든가 출연자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치밀하게 검토는 하지만 실제로 만들어내는 과정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제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독자들,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고 빠르게 컨셉을 또 바꾸기도 하죠.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시작하면은 시즌제로 하면 12회 또는 24회까지는 방송을 하거든요. 그런 기획을 두고 하기 때문에 먼저 파일럿 제작을 한 다음에 시사회를 하죠. 작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고 괜찮다 하면은 이제 실제 제작비를 받아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려면
베조스의 말은 그렇습니다. 실패를 해봐야 된다. 해보기 전까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 지난 25년간 혁신과 발명을 하면서 아마존은 수많은 실패에 직면했다. 커다란 성공을 가져오는 발명을 꾸준히 하고 싶다면 회사의 성장 규모에 따라 실험 규모도 비례적으로 커져야 한다. 회사가 커지는 만큼 실패 규모도 커져야 된다는 거죠. 실험은 실험이기 때문에 아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큰 성공을 바라는 만큼 실패하는 실험의 규모 또한 클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 실패 가능성을 감수하지 않은 한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베조스는 이 같은 생각으로 2018년 주주서한에서 수십억 달러짜리 실패라는 말을 했다. 가끔씩 이런 예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기획을 했는데 뭐 이재용 부회장 예를 듣는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뭐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하다가 실패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이재용 부회장은 성공한 사업이 없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베조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실패들은 새로운 혁신, 새로운 발명품, 고객의 니즈를 앞서 나가서 무언가를 해보는 시도인 거죠. 그런데 그런 실패를 토대로 다음에는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실패하지 않는다면은 진정한 성공은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실패를 해야 과감한 성공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또 실패에 대해서 너무 페널티를 많이 매기는 기업이나 사업체나 조직은 결국 무언가를 새롭게 혁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자신 있게 무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겠어요. 무사안일주의로 빠지는 거죠. 그 조직은 결국에는 지금 단기간에는 보면은 뭐 안정적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회사, 그 기업, 그 조직은 다른 앞에서 얘기했던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마존의 수많은 실패 가운데 파이어폰은 부인할 수 없는 수십억 달러짜리 실패 사례다. 하지만 아마존은 파이어폰의 잿더미 속에서 학습을 하고 개발자들의 경험을 살려 에코와 알렉사 개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이 두 가지 개발은 기간과 규모 측면에서 훨씬 더 크고 값진 성공이었다. 베조스만 이처럼 과감하게 실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2017년 6월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는 한 기술 컨퍼런스에서 현재 넷플릭스의 성공률이 지나치게 높다. 우리는 무모한 시도를 더 많이 하기 위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실패율이 더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 그다음 주제는 인내심을 가져라입니다. 발명의 과정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은 고되고 오래 걸리며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발명에 비하면 남이 한 발명을 베끼거나 통념을 따르거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르고 확실하며 효율적인 것이다. 지난 날까지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행태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플랫폼을 한번 장악하게 되면은 다른 기업들이나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플랫폼은 완전한 승자냐, 완전한 패자냐를 가르는 사업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언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죠. 베조스는 두 가지 접근법의 차이를 잘 알고 있으며 특히 비효율적인 발명이 가진 미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발명의 미덕은 방랑의 힘이다. 그는 방랑하는 과정이 분명히 효율적인 것은 아니지만 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대단히 큰 발견, 비선형적인 발견의 경우에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순서라든가 어떤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쭉 요 단계를 밟아야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죠. 아날로그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비선형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든가 공간이라는 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방식이죠. 저희가 영상 편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테이프로 편집했기 때문에 조그 셔츠를 돌려가지고 시간의 순서대로 쭉 이렇게 붙여나갔어요. 중간에 실패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죠. 그런데 디지털 프리미어라든가 뭐 베가스라든가 이렇게 디지털 편집 기기를 사용하면서부터는
모든 편집 영상 소스들은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편집했다가 뒤에서 편집했다가 물론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는 않지만 실수하면은 그 부분을 다시 컨트롤 Z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다시 편집하고 그러죠. 완전히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것을 아마 비선형적인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나 이런 실패,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때로 몇 년씩 걸리는 결과를 기다리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 수년간의 판단 착오에도 움츠러들지 않을 용기 역시 필요하다. 아마존이 지금까지 내놓았던 발명들 중에서 획기적으로 시장 판도를 바꾸고 고객의 행동을 바꾼 발명은 대부분 개발하는데 최소 수년의 시간이 걸렸다. AWS는 첫 서비스를 하는데 2년, 킨들은 개발에서 제품 출시까지 3년이 걸렸다. 와. 에코 개발에는 4년이라는 시간과 2,000명으로 구성된 팀이 필요했으며 아마존의 자체 데이터 엔진 아마존 오로라를 구축하는데도 수년이 걸렸다. 오로라는 상용 엔진과 같거나 더 나은 내구성과 가용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비용은 상용 엔진의 10분의 1 수준이다. 자, 아마존이 어떻게 마치 에디슨의 모임처럼 발명가 집단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챕터를 낭독했습니다. 자, 다른 내용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책을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이 책은 진짜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물론 좀 단점이 있다면 용어라든가 이런 게 익숙지 않은 분들은 좀 찾아보면서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미 디지털 분야나 어떤 기업의 CEO라든가 아니면 임원진에 계신 분들은 이런 용어들은 너무 익숙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사전 찾아보면서 또는 뭐 인터넷 검색하면서 봐야 될 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주 압축되어 있는 책입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소개하기 전에 먼저 빨리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압축되어 있는 책입니다. 보통 책은 한 300페이지 정도 넘어가는데 이 책은 200페이지 전후예요. 군더더기 없이 정말 잘 압축되어 있는 알짜배기만 모아져 있는 책이니까 옆구리 끼고 꼭 필독서로 삼았으면 합니다. 자, 다음에 이 책을 제대로 정리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